엔트로피 법칙. 일찍이 인류학자 막스 글루크만은 말했다. 과학이란 우리 세대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조차 지난 세대 천재보다 앞서갈 수 있는 학문을 말한다.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은 물리학 입문 시간에 강의될 정도로 그 내용이 기초적이면서도 단순하고 상식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 두 법칙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매우 힘든 과정이 있었고 그 사이 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이론과 추측을 내놓았다. 과학자들은 이 두 법칙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 왔지만 이 두 법칙이 지구상 모든 문화권에서 일상생활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은 매우 기이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엎질러진 물이다.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다 등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방금 말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일상생활에서 거듭 증명되는 것을 본 사람은 제1법칙과 2법칙을 벌써 알고 있는 사람이다. 연력학이라고 하면 매우 복잡한 개념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실 연력학은 우리가 아는 과학 개념 중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것이다. 제1법칙과 2법칙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며 엔트로피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제1법칙을 부연 설명하자면 에너지를 창조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고 우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서 에너지는 결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한 가지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들고 있다. 일정량의 열을 일로 전환했다고 치자. 이 과정에서 열은 파괴된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보자. 휘발유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의 양은 엔진이 한 일, 발생한 열, 배기가스와 함께 나간 에너지의 합계와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는 창조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여기에 성공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에너지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꾸는 일뿐이다.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형태, 모습, 운동은 에너지를 여러모로 집중 변화시킨 결과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인간, 초고층 빌딩, 자동차, 풀한 포기 등은 모두 에너지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초고층 빌딩이 세워지거나 풀한 포기가 자랄 때 이들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온 에너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초고층 빌딩이 허물어지고 풀한 포기가 죽어도 이들에 의해 형태가 부여된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에너지는 어디론가 옮겨졌을 뿐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보았을 것이다. 단 한 번의 숨쉬기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우리는 한때 플라톤이 호흡했던 공기의 분자 5천만 개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연력학 제1법칙 뿐이라면 에너지가 고갈될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석탄 한 조각을 태운다면 태우기 전과 후의 에너지 총량은 같겠지만 일부는 아황산 가스와 기타 기체로 바뀌어 대기 중으로 흩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에너지는 없지만 이 석탄 한 조각을 다시 태워서 같은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연력학 제2법칙에서 찾을 수 있다. 제2법칙은 이렇게 말한다.
에너지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마다 일정에게 벌금을 낸다. 여기서 벌금은 일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엔트로피다. 엔트로피는 더 이상 일로 전환될 수 없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수단이다.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독일의 루돌프 클라우지우스였다. 그러나 엔트로피와 관련된 법칙이 처음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41년 전 프랑스의 젊은 육군 장교 사디 카르노에 의해서였다. 카르노는 증기기관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심하던 중 증기기관의 한쪽은 매우 뜨겁고 한쪽은 매우 차갑기 때문에 증기기관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려면 시스템의 각 부분의 에너지의 집중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이 발생하는 것은 에너지가 높은 수준의 집중도에서 낮은 수준으로 이동할 때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어떤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 다음 일을 수행할 유용한 에너지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댐에서 나온 물은 저수지로 떨어지면서 전력을 발생시키거나 물레 방아를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쓸모있는 일을 한다. 그러나 일단 바닥에 닿으면 물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평평한 바닥에 있는 물은 아주 작은 물레방아조차 돌릴 수 없다. 이 두 상태는 유용한 또는 자유로운 엔진 상태와 무용한 또는 구속된 에너지 상태로 불린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유용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정량의 에너지가 무용한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무용한 에너지는 결국 오염이 된다. 사람들은 오염이 생산활동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오염이란 것은 무용한 에너지로 전환된 유용한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쓰레기란 흩어진 형태의 에너지이다. 제1법칙에 따라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단지 전환될 뿐이며 제2법칙에 의해 한 방향으로만 변화해 가므로 오염이란 엔트로피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달리 말하면 엔트로피란 어떤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무용한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낸다. 이제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생각해낸 클라우지우스에게로 돌아가 보자. 클라우지우스는 폐쇄계에서는 에너지 수준 차이가 항상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부직갱이를 화로에서 꺼내본 사람은 누구나 경험했을 사실을 클라우지우스는 법칙으로 만든 것이다. 뜨거운 부직갱이를 공기 중에 놓아두면 부직갱이는 점점 식고 주변 공기는 따뜻해진다. 이것은 열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결국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부직갱이를 만질 수 있게 된다. 주변의 공기도 만질 수 있게 된다. 둘은 같은 온도에 도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평형 상태에서는 에너지 수준 차이가 없어진다. 이것은 물이 평평한 바닥에 있는 상태와도 같다. 식어버린 부직갱이나 바닥의 물은 더 이상 유용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때 이들의 에너지는 구속된 에너지이며 무용한 에너지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수지 바닥의 물이 댐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없거나 부직갱이가 다시 달궈지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럴 때마다 자유롭고 유용한 에너지원이 소비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평형 상태는 엔트로피가 극대점에 달한 상태이며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롭고 유용한 에너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클라우지우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연력학 제2법칙을 요약했다. 엔트로피는 극대점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지구상에는 두 가지 유용한 에너지원이 있다. 하나는 지구 자체에 있는 에너지원이고 또 하나는 태양에서 흘러 들어오는 에너지원이다.
경제학자 허만 데일리는 이 두 가지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구상의 에너지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간의 시간 단위로 재생 가능한 것이고, 하나는 지질학적 시간 단위로만 재생 가능해서 인간에게는 사실상 재생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지구 자체의 저 엔트로피의 원천은 에너지와 물질로 분리될 수 있다. 지구 자체의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지구 자체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도 총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갈될 때까지 소비하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과 같아진다. 태양 에너지도 총량에 있어서 무한하지만 지구에 도달하는 비율과 형태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태양 에너지도 매 순간 엄청난 양이 고갈되지만 태양의 엔트로피가 극대점에 달하려면 지구 자체 에너지원이 완전히 소진되고도 엄청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다. 매번 담배에 불을 붙일 때마다 지구상의 유용한 에너지의 양은 줄어든다. 물론 앞서도 말했듯이 고립된 시간과 장소에서 엔트로피 과정을 역행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 환경의 엔트로피 총량은 증가한다. 이런 사실은 재생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적절한 기술만 개발하면 우리가 소모해 버리는 것을 거의 모두 재생하여 재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앞으로 지구의 경제적 생존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재생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100% 가까운 재생률을 이룰 방법은 없다. 예를 들어 오늘날 금속의 재생 효율은 30% 정도이다. 재생을 위해서는 재생 대상을 수거하고 수송하고 가공하는 데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환경 전체 엔트로피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재생이라는 것은 유용한 에너지원을 희생하고 전체 환경의 엔트로피 총량을 증대시키는 대가를 치러야만 가능하다. 한 가지 되풀이해서 강조할 점은 지구상의 물질적인 엔트로피는 끊임없이 증가하며 언젠가는 극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지구가 우주에 대해서 폐쇄계이고 폐쇄계에서는 물질을 교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운석이 떨어지거나 우주진이 낙하하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 지구는 우주 속에 존재하는 폐쇄된 시스템이다. 태양 에너지를 유입하여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학자 니콜라스 조르제스크 레게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우주라는 거대한 용광로조차도 에너지만으로는 충분한 양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오히려 엄청난 양의 물질이 계속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 지구의 껍질을 구성하는 한정된 양의 물질도 끊임없이 소진되고 있다. 매 순간 산은 침식되고 표토는 깎여 나간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궁극적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도 사실은 재생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다. 생물체는 계속 번식하면서 태어나고 죽는다. 이 과정에서 지구의 엔트로피가 늘어난다. 결국 미래 생명체에게 유용한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농부라면 누구나 끊임없는 재생작용과 햇빛으로도 같은 땅에서 매년 같은 양의 풀을 영원히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늘 존재하는 풀 한 포기는 같은 자리에서 미래의 풀 한 포기가 덜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이 사실은 니콜라스 조르제스크 레겐이 처음 제창한 연력학 제4법칙에 포함되어 있다. 폐쇄기에서 물질 엔트로피는 궁극적으로 극대점을 지향한다. 엔트로피 법칙은 이해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느끼기도 해야 한다. 이 법칙의 핵심은 바로 진실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 법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종의 직관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엔트로피 법칙을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 수준과 엔트로피를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집중도이다.
왜 향수병을 열면 향기가 병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결국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일까? 방문을 열면 몇 분 후 거실에서도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버트란트 러셀은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장소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있고 인접한 장소에는 매우 적은 에너지가 있을 경우 에너지는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동한다. 이 현상은 민주화를 향한 경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제2 법칙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에너지는 항상 좀 더 집중된 상태에서 덜 집중된 상태로 옮겨간다. 분자 수준에서 향수를 관찰하면 병 안에 있을 때 분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서로 부딪힌다. 그러나 병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생기자마자 이들은 더 큰 공간으로 불규칙하게 빠져나간다. 방 안에 퍼져나가는 동안 충돌 횟수는 점점 줄어들며 결국 방은 전체에 골고루 퍼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엔트로피 법칙을 피해가려고 몸부림쳤다. 사실 이 피해가기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매우 즐기는 소일거리였다.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한 사람은 19세기 위대한 과학자 맥스웰과 루드비 볼츠만이었다. 맥스웰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작은 문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균일한 온도의 기체가 들어있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균일한 온도에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조그만 악마를 앞서 말한 작은 문으로 들여보내면 엔트로피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눈이 매우 좋은 이 악마는 문을 열고 닫으면서 평균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분자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평균 속도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는 분자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낸다. 고속 분자들은 고온에 해당하고 저속 분자들은 저온에 해당하므로 오른쪽 방의 기체는 더 뜨거워질 것이고 왼쪽 방의 기체는 더 차가워질 것이다. 긴 얘기가 필요한가? 일단 온도차가 발생하면 그것으로 열 기관을 돌려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다. 엔트로피의 극대값이나 균일한 에너지의 평형 상태에서 시작해서 맥스웰은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엔트로피 과정을 역행하는 방법을 끌어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제2 법칙은 깨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이런 악마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어쨌든 맥스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런 악마를 만들 수 있고 또 이 악마가 기꺼이 임무를 수행한다고 치자. 과연 악마는 제2 법칙을 위반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을까? 스탠리 앵그리스트와 로렌 허플러는 이 악마 이론을 실험해보고 악마조차도 엔트로피 법칙을 피해갈 수 없음을 밝혀냈다. 이들의 발견은 텍사스 쿼틸리에 실렸다. 맥스웰은 문제의 악마가 각 분자의 속도와 방향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악마는 온도가 같은 양쪽 방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만 균일한 방사량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두 방이 거의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악마는 열 방사와 그 변화는 감지할 수 있지만 분자는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악마에게는 빛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빛을 공급해서 방사 평형이 깨져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악마에게 약간의 빛을 준다. 빛은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시스템 안에 공급하고 악마는 이제 분자를 볼 수 있게 되어 고속 분자와 저속 분자를 서로 분리한다. 악마가 시스템 안의 총 질서를 늘릴 수 있다 하더라도 광원에서 더 큰 무질서와 더 큰 엔트로피가 발생하지 않으면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광원 악마 기체 등으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에서 보면 제2 법칙에 따라 엔트로피의 순 증가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은 간단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심지어 관찰도 공짜로는 안 된다. 비록 맥스웰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실험은 과학계의 완강한 고집을 대변해준다.
과학계는 엔트로피 법칙이 지구상의 과학, 철학, 생명에 대해 갖는 의미를 시인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맥스웰의 환상에 이어 루트비 볼츠만이 무대로 뛰어들었다. 볼츠만은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 끝없이 잠식당하는 고전 물리학을 구원하려는 결의에 차 있었다. 볼츠만의 H이론은 제2 법칙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영향력을 잠식하려는 교묘한 속임수였다. 볼츠만은 어느 정도까지 제2 법칙의 유효함을 인정했다. 그는 폐쇄기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점은 시인했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분명히 대신 아마도라는 말을 써서 제2 법칙을 하나의 확률 내지는 통계의 법칙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다. 즉 에너지가 차가운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로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 볼츠만의 주장이었다. 볼츠만의 주장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이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에딩턴 경은 볼츠만의 확률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문제의 핵심에 다가간다. 에딩턴 경은 이렇게 말한다. 두 개의 분리된 공간이 있다고 하자. 첫 번째 공간에는 공기가 들어있고 두 번째 공간은 진공 상태이다. 두 공간을 차단하는 벽을 열면 공기가 전체에 골고루 퍼진다. 에딩턴 경은 어느 순간 두 공간에 골고루 퍼진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공기 분자가 불규칙하게 운동하다가 정확히 똑같은 시간의 공간의 한쪽으로 몰려갈 수도 있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에딩턴 경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다. 원숭이 떼가 타자기 위에서 뛰어놀다가 대형 박물관에 있는 모든 책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확률은 앞서 말한 공간에서 공기 분자가 일시에 한쪽으로 몰릴 확률보다 훨씬 높다. 니콜라스 조르제스클에게는 좀 더 직접적으로 핵심에 다가간다. 그의 말은 길지만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통계적 연력학에 대한 그의 비판은 기계론적 패러다임과 이제 부상하는 엔트로피 패러다임 사이의 싸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인들이 통계적 역학, 또 정확히 말해 통계적 연력학으로 알려진 새로운 과학을 통해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믿도록 오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할 것이다. 통계적 연력학이라는 분야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가지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이 아직도 맹목적으로 운동을 구성하는 사실에만 매달려 있다는 증거이다. 이로 인해 나타난 증상이 바로 볼츠만의 비극적 투쟁이다. 볼츠만은 경직된 역학 법칙으로 확률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확실성과 뒤얽힌 연력학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 새로운 학문 분야에 따르면 한 줌의 재로 보일러를 데울 수 있다. 그리고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 처음 살았던 삶의 역순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그 확률이 지극히 낮을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가 그런 기적을 아직 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충분한 수의 잿더미와 시체를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제2 법칙을 에너지가 유용한 상태에서 무용한 상태로 높은 집중도에서 낮은 집중도로 움직여가는 모습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제2 법칙을 들여다보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이 가장 심오한 방법이다. 엔트로피 법칙은 폐쇄기에서 모든 에너지는 질서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이동해 간다고 가르친다. 엔트로피가 최소인 상태, 그러니까 집중도가 가장 높고 유용한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태가 가장 질서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엔트로피 값이 최고인 상태, 그러니까 유용한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고 확산된 상태는 가장 무질서한 상태이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둘러봐도 알 수 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것도 저절로 더욱 질서있는 상태로 옮겨가지 않는다. 집을 관리하거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알 것이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무질서해진다.
이것을 질서 있는 상태로 되돌리려면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카드 한 장 한 장을 숫자와 그림에 맞추어 질서 있게 쌓아 놓았다고 하자. 이 카드 뭉치는 질서의 최대값 또는 엔트로피의 최소값에 있다. 이 카드 뭉치를 방바닥에 던지면 무질서한 상태로 흩어질 것이다. 카드 한 장 한 장을 집어 처음처럼 질서 있는 상태로 쌓아 올리려면 카드를 뿌릴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한 곳에서 엔트로피 증가를 역행시키려면 다른 곳에서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 주변 환경의 전체 엔트로피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소실되며 따라서 미래에는 결코 쓸 수 없는 무용한 상태로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산된 에너지는 분산된 에너지가 싱크에 고인다. 이 싱크는 과거 수많은 사건에서 발생한 무용한 에너지가 축적된 웅덩이이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는 상상을 초월한다. 앵그리스트와 헤플러를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해 국부적으로 감소되는 엔트로피는 반드시 주변 환경에서 더 큰 엔트로피의 증가를 수반한다. 이렇게 해서 엔트로피의 총량은 늘어나게 된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여러 법칙 중 최고의 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어떤 이론은 전제가 단순할수록 그것이 관계된 대상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적용 범위가 넓을수록 뛰어난 이론이다. 이런 점에서 고전적 열역학이야말로 되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이론이다. 이것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보편성 있는 물리학 이론 중 유일한 것이며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 기본 개념이 결코 도전받지 않을 것이다.